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사인을 하던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의 얼굴에는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칠순을 넘긴 어머니 이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글씨는 평소보다 흐릿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처럼.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맞벌이에 애들 학원비도 만만찮고. 민수의 변명은 공허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편한 게 최선이지.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깊은 체념만이 있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온 삶을 떠올렸다.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그날 밤 38배 나이에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던 순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던 그 수천 개의 날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아이들 학원비를 벌었던 기억.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담으로만 여겼다. 어머니,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거절과 무시의 연속이었다. 손주들과 놀아주려 하면 너무 과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순자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도 대화는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 사이에서만 오갔다. 순자가 말을 꺼내면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것처럼 단호했다. 순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요양원에 도착한 날 민수는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돌아갔다.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올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다. 명절에조차 애들 학원 스케줄이 있어서 라는 핑계가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상담실에서 순자는 한 남자를 만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순자는 오랜 시간 그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장례식 날 공개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매주 한 번씩 변호사를 만났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에 차근차근 서명해 나갔다. 그 문서는 유언장이 아니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였다. 요양원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폐렴이었다. 연락을 받은 민수와 수지는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은 형식적인 문상객들로 채워졌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이랑 부동산.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 민수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다. 엄마가 모아둔 돈이 꽤 될 거야. 이제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변호사였다. 유가족분들께 고인께서 남기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라는 유언을 받았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변호사에게 쏠렸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꺼낸 건 유언장이 아니었다. 재산 전반에 대한 위임장.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새벽 4시 이순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허리가 쑤셨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깨울까봐.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65의 나이에도 순자의 손길은 여전히 빨랐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6시쯤 되어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더 짙었다. 요즘은 간편식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돌아서서 거실로 가고 있었다. 순자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주는 것뿐이었다. 1987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이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순자는 무너졌다. 두 아들은 각각 13살, 9살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0만 원. 남편 명의로 된 빚이 1000만 원이었다. 어떻게든 아이들은 키워야 해. 순자는 이를 악물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다. 손이 트고 동상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도 쉬지 않았다. 겨울에는 영하 15도에서 좌판을 펼쳤고 여름에는 35도 폭염 속에서 일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서울대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다. 순자는 새벽 시장 일에 더해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동네 사람들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면 돼요. 순자는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다. 순자는 가슴이 벅찼다. 이제 조금 숨 돌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곧 민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신부는 수진이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순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다. 수진도 친절했고 민수도 행복해 보였다. 순자는 여전히 새벽 시장 일을 했지만 이제는 돈을 모아서 손주들에게 쓸 생각이었다. 첫 손주가 태어났다. 민지였다. 순자는 병원에 달려가서 아기를 안았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제가 육아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수진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순자가 손주를 안으려고 하면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라고 했다. 분유를 타려고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했다. 순자는 물러났다. 며느리가 엄마니까. 엄마 방식이 맞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다. 둘째 손주 준호가 태어나고 순자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손주들 학원비며 장난감이며 뭐든 사주고 싶었다. 할머니, 나 이거 사줘. 민지가 졸랐다.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순자는 기뻤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수진의 표정은 차갑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 너무 사주시면 버릇 나빠요. 미안해. 손주들이 예뻐서. 그래도 선 넘으시면 안 되죠. 선이라는 단어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순자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수지는 순자를 점점 더 무시했다. 가족 회의에서도 순자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모든 결정은 며느리와 아들이 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어디로? 좀 더 큰 집으로요. 애들도 크고 해서.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도 당연히 같이 가시죠. 방 하나는 어머니 방으로 드릴게요. 하지만 이사를 가고 나서 순자의 방은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창문도 하나뿐이었다. 어머니는 낮에 계실 일이 많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수진의 말은 배려가 아니라 통보였다. 순자는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손주들도 점점 할머니를 멀리했다. 할머니 냄새나. 민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야. 준호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 말들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가기로 했다. 순자는 신이 나서 옷을 차려입었다. 하지만 현관에서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문이 닫히고 집에는 정막만 남았다. 순자는 식탁에 홀로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창밖으로 웃으며 걸어가는 가족의 뒷모습이 보였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런 날들이 반복됐다. 명절에도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했다. 상을 차리면 가족들은 먹기만 했다. 어머니, 이 나물 좀 짜네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반찬 안 먹어요. 감사의 말은 없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건 어느 겨울날이었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요양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엄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도 맞벌이라 제대로 돌봐드리기 힘들고. 나는 아프지 않은데. 어머니. 수진이 끼어들었다. 요즘 요양원은 옛날이랑 달라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시니까 오히려 덜 외로우실 거예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반대할 힘도 이유도 없었다. 이미 이 집에서 순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니까. 그래, 알아봐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칠 후 수지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대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순자는 팸플릿을 보지도 않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입소 날짜가 정해졌다. 순자는 자신의 짐을 쌌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 민수는 내비게이션만 보며 운전했다. 수지는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손주들은 오지도 않았다. 애들 학원 있어서요. 수진의 말이 전부였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깨끗했지만 쓸쓸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민수는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시계를 봤다.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혔다. 순자는 낯선 방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민수의 차가 멀어져 갔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진짜로 혼자구나.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죽은 그날 밤의 절망, 새벽 시장의 칼바람, 아들의 졸업식 날의 기쁨, 손주가 태어난 날의 감격, 그리고 지금의 고독.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순자는 조용히 결심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하겠어. 그날 밤 순자는 요양원 상담실 번호를 찾아 메모해 두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적었다. 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 생활 첫 주는 지옥이었다. 순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낯선 천장을 보며 현실을 확인해야 했다. 여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곳이구나. 가슴이 답답했다. 식당에 가면 다른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순자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다. 저기 새로 오신 분 말 안 것이네.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꺼내봤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손주들 사진도 없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은 며칠째 조용했다. 순자가 밥 맛있게 먹어라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떴다. 혹시 가족분들 연락 안 오세요? 옆 테이블에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다. 박영희 할머니였다. 제 아들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뭐 다들 바쁘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쁘니까요. 그래도 우리끼리 지내면 되죠. 여기 사람들 다들 좋아요. 영희는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순자는 알 수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노인들이 똑같았다. 버려진 사람들.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가 처음으로 면회를 왔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다. 아들이 나를 생각해줬구나. 하지만 민수는 30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엄마 괜찮으시죠? 식사 잘 나오죠? 응, 괜찮아. 그럼 다행이다. 엄마 그럼 나가볼게요. 회의 준비 때문에.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 순자는 복도 끝까지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 김미라가 다가왔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떨렸다. 미라는 순자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여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럴 힘이 없어요. 미라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아직 포기하시기엔 너무 이르세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어딘가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순자의 세계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야. 그 깨달음이 순자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요양원 상담실을 찾아갔다. 혹시 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상담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제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요. 일주일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정현수가 요양원을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이순자 어르신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담실에서 순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평생 모은 돈, 예금 2억 원, 남편 사후 보험금으로 산 작은 상가 건물 하나, 매월 들어오는 임대 수익 250만 원.
그리고 아들이 모르는 또 다른 예금 5천만 원. 제가 죽으면 이 모든 게 제 아들한테 가겠죠? 순자가 물었다. 법정 상속인이 아드님 한 분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정현수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르신, 정확히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재산을 제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저를 진짜로 생각해 준 사람에게요. 유언장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정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있어서 유류분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정현수는 잠시 생각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나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그럼 제가 죽은 후에는 제 아들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네. 법적으로 이미 어르신의 재산이 아니게 되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할게요. 어르신, 중대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이미 생각했어요. 평생을 생각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저를 요양원에 버린 순간 우리는 끝났어요. 정현수는 순자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령이는 누구로 하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모르겠어요. 며칠 생각해 볼게요. 그날 이후 순자는 요양원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들, 다른 노인들, 청소 직원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한 달이 흘렀다. 민수는 딱 한 번 더 면회를 왔다. 이번에도 20분 만에 떠났다. 엄마, 다음엔 애들 데리고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조차 없었다. 손주들의 소식은 민수의 말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민지는 학원 잘 다니고 있어요. 준호는 요즘 게임에 빠져서. 내 손주들. 할머니를 잊은 거구나.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반면 간호사 미라는 매일 순자를 찾아왔다. 어르신, 오늘 약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관심이었다. 미라야,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 어르신이 좋으니까요. 제 친할머니 닮으셨어요. 내 친할머니? 네. 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어르신 보면 할머니 생각나요. 순자는 미라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로. 그날 저녁 순자는 정현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결정했어요. 수령이는 김미라 간호사로 해주세요. 확실하신가요? 네. 이 사람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다음 날 순자와 미라 그리고 정현수는 상담실에서 만났다. 미라는 깜짝 놀랐다. 어르신, 이게 무슨.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넌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어르신 가족분들이. 가족?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니?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 그냥 받아줘.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서류에 사인이 이루어졌다. 재산 전반에 대한 위임장, 예금, 부동산, 모든 임대 수익에 대한 권리가 김미라에게 넘어갔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다. 이 문서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정현수가 말했다. 좋아요. 그날 내 아들 얼굴이 기대되네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복수심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해방감만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다. 새벽 시장에서 웃고 있는 자신, 아이들을 안고 있는 자신, 행복했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자유야.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설 연휴에 갈게요. 짧은 통화였다. 순자는 그래, 조심해서 와라라고 대답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설 당일 민수와 수진이 왔다. 손주들도 함께였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형식적이었다. 30분 동안 있다가 교통체증 있을까봐 라며 서둘러 떠났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지가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저 부모가 시켜서 하는 인사일 뿐. 순자는 그들이 떠나는 걸 조용히 지켜봤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으니까.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라가 물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로 괜찮아. 그리고 6개월이 흘렀다. 순자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폐렴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죽은 다음에 연락하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선생님. 일주일 후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 순간 곁에 있던 건 미라였다. 어르신, 편히 가세요. 미라는 울먹였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 미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넌 내 진짜 딸이야. 그리고 순자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순간 민수는 멍해졌다. 네,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편히 가셨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셔서.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민수가 소리쳤다. 고인께서 임종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수진이 달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돌아가셨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슬픔이 아니라 당황함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폐렴이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 그 말에 민수는 아내를 쳐다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얘기를 먼저 하다니. 하지만 민수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장례비는 엄마 예금에서 쓰면 되겠지. 장례식장이 정해졌다. 작은 식장이었다. 문상객도 많지 않을 거라 예상했으니까. 민수는 장례 준비를 하면서 은행에 가서 어머니 통장을 정리하려 했다. 고인의 사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셨나요? 은행원이 물었다. 아, 그게 필요해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장례비가 필요해서. 죄송하지만 규정상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짜증을 냈다. 어머니 통장인데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결국 민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단 우리 돈으로 치르고 나중에 정리하자.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불편했다. 장례식 첫날 밤. 빈소에는 몇 명 안 되는 문상객들만 왔다. 동네 사람 몇 명, 요양원 직원 몇 명. 그리고 간호사 김미라. 미라는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절을 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이 엄마를 저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뭐지?
고인과 어떤 관계세요? 민수가 물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돌봤던 간호사입니다. 어르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민수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틀째 되는 날 문상객은 더 줄어들었다. 민수와 수지는 지루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틀이면 충분하지 않아? 하루 더 해야 해. 수진이 속삭였다. 3일장이 기본이잖아. 누가 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정현수 변호사였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조문한 후 민수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유족분이시죠? 네, 제가 아들입니다. 누구세요? 저는 고인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정현수입니다. 민수는 눈썹을 찔렀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일로요? 정현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재산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뛰었다. 유언? 엄마가? 수진도 눈빛이 달라졌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다. 재산 얘기구나. 지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다. 고인께서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 직전에 모든 문상객 앞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유족인데. 죄송합니다. 고인의 유지를 따라야 합니다. 민수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뭘 그렇게 대단하게. 그냥 예금이랑 부동산 정리하는 거겠지.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예금이 2억 정도 있을 거야. 그리고 상가 건물 하나. 시세가 한 5억? 합치면 7억인데. 대출 갚고 애들 학원비 밀린 거 내고. 우리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엄마도 원하셨을 거야. 우리가 잘 살기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순자가 남긴 건 유언장이 아니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였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식장에는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친척 몇 명, 동네 사람들, 요양원 관계자들. 그리고 간호사 미라. 정현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다. 지금부터 고인 이순자 어르신께서 남기신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다. 다른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이게 유언장인가요? 민수가 물었다. 아닙니다. 정현수는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재산 전반에 대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네. 고인께서 생전에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신 문서입니다.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재산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속이 아니라 생전 증여 형태의 위임입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하셨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고인의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친아들인데. 정현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줬는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정현수는 식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리켰다. 김미라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미라에게 쏠렸다.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저 사람이요? 요양원 간호사가? 네. 고인께서 김미라 씨를 수령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수진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간호사가 어떻게 어머니 재산을 받아요? 이건 사기예요. 꼬드긴 거잖아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거짓말. 분명 노인 꼬드겨서 재산 뺏으려고 한 거잖아. 수지는 미라에게 달려들려 했다. 민수가 겨우 말렸다. 정연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것은 고인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류 봉투에서 뭔가를 꺼냈다. 고인께서 남기신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정연수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다. 내 아들 민수야. 그리고 며느리 수진아.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냈어. 그게 너희 선택이었어. 나는 원망하지 않아. 다만 슬플 뿐이야. 엄마. 민수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다. 나는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어. 내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새벽 시장에 나가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손이 부르터도 참았어. 다 너를 위해서였어. 엄마, 그건. 하지만 넌 나를 짐으로 생각했어. 며느리도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겠다고. 내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주겠다고. 미라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매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냐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봤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이제라도 깨달아라. 가족이라는 게 뭔지.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야. 진심으로 대하는 게 가족이야. 엄마, 나를 용서해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야. 음성이 끝났다. 식장은 침묵에 빠졌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엄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장례식장을 나온 민수와 수지는 차에 타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뒷좌석에 탄 손주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했다. 아빠, 할머니가 왜 저렇게 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아빠가 할머니를 버렸고 할머니는 그 대가로 우리를 버렸다고. 조용히 해. 수진이 소리쳤다.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때야.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제대로 면회를 가지 않은 것도,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먼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우리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뭐?
그 위임장 무효화시킬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보,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는 제정신이었어. 변호사도 그랬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7억이야, 7억. 그냥 포기하라고. 그게 엄마 돈이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그래도 당신이 아들이잖아.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둘은 격하게 다투었다. 결국 수진이 혼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명확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위임장은 생전에 작성되었고 정신 감정 결과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상속 재산이 아니니까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끝이야. 다 끝이야.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우리가 엄마한테 했던 게 이거였구나. 돈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어머니의 방에 갔다. 요양원에 가기 전까지 쓰던 그 작고 어두운 방. 민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쓰던 옷장을 열어봤다. 낡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민수는 그걸 펼쳤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1987년 6월 3일. 오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 두렵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1995년 11월 12일.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 내 아들이 서울대를. 눈물이 난다.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다. 2005년 3월 5일. 민수가 결혼한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 같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 2007년 8월 15일. 손주가 태어났다. 민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손주들 뒷바라지 해야지. 2018년 4월 20일.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 아들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인가? 2022년 7월 3일. 요양원에 간다. 아들이 정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으니까. 2023년 1월 10일. 변호사를 만났다. 결심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정하겠다. 2023년 2월 14일. 위임장에 사인했다. 미라가 울었다. 괜찮다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1일. 민수가 면회 왔다. 20분 만에 갔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으니까. 2023년 6월 5일. 몸이 안 좋다. 폐렴인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 곧 남편을 만나겠지. 민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를 낳아서 행복했어. 민수는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없었다. 용서를 구할 기회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영원히 사라졌다. 다음 날 민수는 요양원을 찾아갔다. 미라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미라는 민수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가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대신 해준 거죠.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매일 다른 어르신들 챙기시고 저한테도 항상 친절하셨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잘못한 건 자신이라고,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엄마, 어르신이 하나 부탁하셨어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미라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하지만 이해해다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어.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냈을 때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 다만 슬펐을 뿐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짐으로 여긴다는 게. 미라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매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니? 돈은 중요하지 않아, 민수야. 진심이 중요해. 내가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수진이랑 잘 살아라. 그리고 민지, 준호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렴. 내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 아이들한테는 해주렴. 사랑한다, 민수야. 항상 사랑했어.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미라는 그런 민수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변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무슨 소리야? 돈도 없는데 어떡해.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수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수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다. 민수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의 온기가 돌아왔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울게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6개월이 흘렀다.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민지가 달려와 안겼다.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축하해. 할머니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민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준호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게임만 하지 않고 민수와 함께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를 미워했어? 미워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할머니를 소중히 대하지 않았던 거지. 할머니한테 잘해드릴 걸. 이제 후회돼. 응. 아빠도 후회해. 하지만 이제라도 배워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걸. 수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보, 나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해.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만 봤어. 다 우리 잘못이에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고. 한편 미라는 순자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2억의 예금, 5억짜리 상가 건물,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250만 원의 임대 수익. 어르신은 왜 이 모든 걸 나한테 해?
미라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는 결심했다. 어르신의 뜻을 이어가야겠어. 미라는 순자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이순자 장학재단. 첫 장학생 선발식 날 민수와 가족들도 초대를 받았다. 미라는 민수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신 분이에요. 장학금 수여식이 시작됐다. 10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이 장학금은 고 이순자 어르신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고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박수를 치며 울었다. 엄마는 끝까지 위대한 분이었어. 민지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 할머니 정말 멋진 분이었어. 그래. 할머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뿐이야. 행사가 끝나고 미라는 민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어린 민수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순자의 모습이었다.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수야,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사랑한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바람이 불었다. 민수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래, 민수야. 이제 알았구나.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제 가족을 소중히 할게요. 민지랑 준우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민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핸드폰으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우리 다 같이 외식하자.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식당으로. 금방 답장이 왔다. 수진 좋아요. 나도 어머니 생각나요. 민지 할머니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준호 할머니한테 기도할게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어머니는 이제 없지만 어머니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다음 날 저녁 가족은 식당에 모였다. 순자가 좋아했던 작은 한정식집이었다. 민수는 빈자리에 순자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엄마,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있어요. 비록 엄마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가족들은 모두 순자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할머니,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민지가 사진을 향해 말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마치 순자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3개월 후, 미라는 요양원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순자 장학재단 이사장이기도 했다. 매달 임대 수익으로 새로운 장학생을 선발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재단을 방문했다. 그리고 장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들은 다르게 살겠다고.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 산소에서 미라를 만났다. 미라도 정기적으로 산소를 찾아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둘은 나란히 무덤 앞에 앉았다. 미라 씨 고맙습니다. 엄마를 끝까지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엄마가 행복하셨을까요? 마지막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지막 며칠은 정말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순자를 추모했다. 어르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가 쓰던 그 일기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적었다. 엄마, 오늘도 엄마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움은 여전해요. 엄마가 남기신 교훈을 잊지 않을게요. 가족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진심을 다하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요. 민지와 준호가 많이 컸어요. 이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요.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게요. 편히 쉬세요, 엄마. 당신의 아들 민수가.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다. 민수는 그 별이 어머니라고 믿었다. 잘 자요, 엄마. 내일 또 찾아뵐게요. 그리고 민수는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엄마. 민수야,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넌 이제 알잖아. 가족이 무엇인지. 네, 엄마. 이제 알아요. 그럼 됐어. 잘 살아라,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는 천천히 멀어져 갔다. 민수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엄마. 민수는 꿈에서 깨어났다.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아갈게요. 마지막 장면. 1년 후 이순자 장학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민수 가족도 참석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순자의 사진이 떴다. 그 아래 글귀가 보였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고 이순자 마이너스. 민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그 글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 저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순자는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영원히 남아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